자, 안녕하세요. 한국사 원유철입니다. 2022년 2월 26일 시행했었던 서울시 한국사 1차 문제 우리 간단한 총평과 더불어 해설 강의를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국과 고대국 합쳐갖고 4문제 나왔습니다. 고대사가 4문제 나오고 고려 조선 합쳐갖고 이른바 중세사라고 하죠. 9문제 나오고 근현대가 좀 비중이 조금 높았습니다. 7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보자면은 문화사 비중이 조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문제. 정치사가 13문제 나왔습니다. 난도 측면으로 보자면은 박스형이 19개 나왔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고요. 사료가 13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시험을 막론하고 통상적인 경우죠. 지금은 박스형 문제가 많아지고 사료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박스 중에 사료가 13문제 나오고요. 그냥 문항 제시형 문제가 2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중에 순서 문제가 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박스 안에 선지를 찾으라고 하는 선지형 문제가 2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 빼놓고는 다 박스 형식으로 됐다는 것도 기억 좀 해두시고요. 이거는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모든 직렬에서 4번하고 9번하고 12번 정도가 커트라인 점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항 역할을 할 겁니다. 요거 다음에 그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7번 정도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가 굳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6번, 7번, 8번 정도가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학생들도 약간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였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원유철 한국사 TV 치시면은 제가 짤막짤막한 영상들이나 아니면 조금 1시간짜리 긴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능검 개념 강의를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모든 시대를 다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와서 보시면은 한국사 한번 이래독 하는 데는 좀 빠르게 이래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은 어떤 수업을 듣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질문해서 상관없어요. 공무원이나 한능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셔갖고 거기서 와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답변을 해드릴게요. 와서 질문하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갖고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료도 나눠드릴 테니까 오셔갖고 받아가세요. 최근에 나눠준 자료로 제가 한능검 족보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필기노트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왕대사 연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선행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직은 그 정확하게 편집하기 전이긴 한데요. 그거를 약간 초고 형태로 나눠주고 있으니까는 여기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보시느냐 고생 많으셨는데 시험은 그렇죠.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는 웃을 수 있고요. 누구는 눈물을 좀 삼켜야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건 아니시죠. 이게 나한테 채찍질이 된다는 것 때문에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도 그걸 겸허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이라는 것은 금방 도달할 겁니다. 이번에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나한테 이게 부족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찾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선물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옵니다. 틀림없이.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두 번째 줄에 무천이 나오죠. 무천. 동무라고 하죠. 동무. 동해입니다. 동해. 호랑이 토템이 있었다. 동해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1번에 가짜 붙는 건 고구려하고 부여입니다. 칸이란 뜻을 한자로 가라고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일 북방민족에 있었던 부여하고 고구려는 대귀족들을 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여는 동물명을 붙여갖고 마가우가 저가 구가,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번은 부여. 자, 이번은 철이 많이 생산됐다. 변환 말하는 겁니다. 왜? 철은 변하는 거니까. 변환입니다. 자, 3번. 소노부, 전노부, 관노부 이런 것들 있죠. 순노부 이런 것들 있죠. 노자 들어가는 부 있죠. 이게 노가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노나 나라고 한자로 써놨습니다. 이게 어떤 마을이나 벌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족들이 형성된 지역을 노부 혹은 나부라고 붙인 데가 있는데 이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3번은 고구려. 4번이 맞죠. 음락을 침범하면 노비 소로 변상했다. 이 체커마라는 거죠. 1번은 4번입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조선의 지방행정. 자, 전국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이거는 삼국도 남북국도 고려도 못했던 건데 조선에 와서 처음 완성된 겁니다. 모든 군현의 수령 파견은 조선 맞습니다. 향리는 6방으로 나눴다. 자, 제가 국가 표시를 항상 이런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왕이고 이게 관료주직입니다. 이게 백성들이고요. 관료주직에 뭐가 있었냐면요. 의정부와 육조라는 게 있었어요. 6개 부처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지방관하가 있습니다. 이 지방관하 있는 곳을 수령이라고 수령 있는 곳이라고 하죠. 동헌 수령. 요거를 육조를 모방해갖고 수령 밑에다가 육방이라는 조직을 뒀었어요. 이게 향리들의 조직입니다. 이걸 모방해갖고 한 겁니다. 맞습니다. 육방 나눴다. 향리들이 실무 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3번에 봅시다.
자, 이 지방에 사람이 크게 세 명이 있습니다. 관리가 있고요. 이게 수령이죠. 중앙에서 내려보낸 사람이고, 향리가 있어요. 실무자죠. 자, 그리고 지방에 양반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사족이라고 하는데, 사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 봐갖고 중앙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수험생들입니다. 관료가 될 예비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은 일종의 향후의 조직을 만들어요. 그거를 경제소라고 합니다. 경제소. 국가가 만들어준 건데요. 국가가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만들어주면은 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방의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준 겁니다. 앉은 채로 지방 소식을 들으려고요. 자, 이 사람들이 지방에 있을 때, 지방에 있는 동안에 만든 기구는 유향소라고 하는데, 경이 서울입니다. 향이 지방이고요. 서울에 있는 관청, 지방에 있는 관청 그런 뜻이에요. 자, 중앙에서 경제소를 통해서 유향소를 통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통제하는 역할도 시키고 지방의 정보를 이 유향소를 통해서 수시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하기도 했었다. 4번 합시다. 인구를 늘리는 것이 수령의 중요한 임무였었다. 맞죠? 이걸 수령 7사라고 합니다. 수령이 해야 되는 대표적인 7가지 일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수령들이 이제 금평을 받아요. 근무평가를. 그 수령 7사의 대표적인 게 세금이에요. 산업과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게 농상성이라고 해요. 농업, 그리고 그 뽕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농업 말하는 겁니다. 농업. 자, 그리고 학교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 세금 얘기가 많아요. 호구중, 부역균, 군정수 그래갖고 세금 얘기가 있고요. 소승간이나 간할식이라고 해갖고 사법 관련된 거나 지방세력 통제하는 거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 인구 늘리는 걸 이걸 호구증이라고 해요. 호구증.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3번 한번 볼까요? 보기는 백제원호 왕대 사실이라고 나오죠. 자, 세 번째 줄.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 자, 이건 편하게 합시다. 역사책은 만든 건 누구 때 만들었다고요? 삼국시대 역사책은 전성기 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백제는 누구지? 근초고. 신라는 누구죠? 진흥왕. 고구려는 누구죠? 고구려만 몰라. 고구려만 고려 초에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편집한 게 있는데 다시 편집한 걸 신집이라고 합니다. 그 신집이라는 게 영양왕이 수나라 물리치고 만든 겁니다. 영양가 있었던 왕이. 잘 나가던 왕들 때 만든 게 맞아요. 자, 여기에 삼국은 나라가 3개다 보니까요. 관계사를 잘 물어보거든요. 관계사. 그중에 이거를 제가 백제를 기준으로 관계사를 만든 게 있어요. 백제 전성기는 근초광 때 한 번, 그리고 무령왕을 거쳐갖고 성왕 때 재전성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고구려와 정반대입니다. 백제가 전성기일 때는 고구려가 아파요. 백제가 힘들 때는 고구려가 잘 나가는 시기고요. 요게 4세기, 요게 5세기, 요게 6세기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장수 때가 백제가 제일 안 좋았을 때입니다. 성왕 때는 다시 또 고구려 공격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 백제 공격으로 죽은 사람이 원망스러운 왕이었었어요. 고국원왕. 광개토 장수 때문에 죽은 왕이 누구였었냐면은 장수 때 백제왕은 비계덩어리가 돼 있어요. 비계덩어리. 비유왕은 신라한테 도와줘 나주동맹을 체결했었고요. 장수왕 때 계로왕이 괴롭게 죽습니다. 괴롭게. 관계사를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4번에 맞죠? 고국원왕.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번 시험에 이제 커트라인을 좌우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이 키워드는 뭐냐면요. 남녀 평등을 얘기하면서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자들이 처음 밝힌 우리나라 여성들의 처음 여성단체가 등장한 것이고요. 여성들의 처음 상소가 등장했었던 게 이때입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는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회활동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비록 시민단체로 남아 사회활동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었냐면은 요거였었습니다. 요거를 여권통문이라고 돼요. 여성권리 상소문이라고도 합니다. 여성권리 상소문. 이게 독립협회 활동이 한참 극성일 때 그 분위기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1898년에. 독립협회가 정치활동, 독립협회가 데모하던 시기를 98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여성단체도 처음 생깁니다. 여성들의 주장이 나타났고요. 여학교 설시 통문이라고 해요. 이거 여권통문이라고 합니다. 여권통문. 여학교하고 여성 권익운동을 펼친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평양의 나라 서울입니다. 서울 북촌이라고 해왔고요. 그 북이라는 곳이 왕이 있는 곳을 북이라고 해요. 동서남북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람이 앉는 곳을 북쪽이라고 합니다. 그 궁궐 옆에 있었던 그 동네를 북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서울 명문가들이 사는 집안이었었어요. 그 명문가 아낙네들이 처음 시작했다는 거지. 여성운동을. 서울 북촌의 고관 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이 발표하자마자 이때 참여했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4, 50명이 모이는데요.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단체 처음 만든 게 찬양회라는 겁니다. 찬양회.
지금으로 말하면은 재벌 부인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재벌 부인들이 고관대적의 부인들이 만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단체입니다. 근대적 여성 단체. 1898년 3번 봅시다. 교육입국 주서 그리고 4번에 사범학교. 요거는 2차 가부개혁 때 나타났던 겁니다. 1895년에 2차 가부개혁. 상당히 잘 나오죠. 교육입국 주서가 뭐냐면요. 여태까지 교육의 대상은 4대부만 대상이었었는데 왕이 최초로 있잖아요. 일반 백성까지 포함하는 교육 조서를 반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거기서 뭘 말했었냐면은 우리나라 학교의 편제를 말했었어요. 우리나라 학교는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로 간다라는 요 시스템을 여기서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학교, 중학교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소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소학교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선생들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들. 그래서 소학교와 동시에 만들어진 게 선생님 학교가 만들어진 건데 이걸 서울사범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한성사범학교. 교육입국조서랑 같이 나타난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관료의 노급을 폐지했다. 조를 차동 있게 지급했다. 노급 폐지죠. 삼국시대 지나갔고 남북국시대가 도래하는데요. 통일신라가 오는데 자, 요거를 하나로 수렴시킨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통일한 사람이. 문무왕 아빠는 무열이었었고요. 자, 무열과 문무 때는 전쟁하느냐 바빠갖고 나라의 체제를 다시 고치는데 힘을 쏟지 못했고요. 자, 요만했던 신라가 문무왕을 거치면서 신라가 이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체제와 여기 체제가 달라져야 돼요. 이 사람들 전쟁 중이라 그걸 바꾸는데 좀 소홀했었고 이걸 누가 하냐면은 문무왕 아들인 신문왕이 합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타이틀이 뭐냐면은 통일 이후 신라 체제를 완성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게 제도란 뜻이거든. 이 신은 그냥 편하게 이게 신신자인데요. 그냥 편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든 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제도는 흔히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라고 하거든. 또 경제제도도 있잖아요. 이걸 다 했다라는 거지. 중앙제도는 육전체제를 완성했다. 중앙관청을 다 완성했다는 거고요. 14개 관사를 완성했다. 지방제도 구주 오소경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자, 군사제도 구서당 10정이라는 걸 완성했다. 학교를 처음 만듭니다. 신라 처음이에요. 학교 만든 거. 국학이라는 걸 만들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관료들의 월급을 확 줄인 게 있는데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전이죠. 전만 주는 거고요. 노급을 폐지합니다. 읍 단위의 토지 분급은 폐지한다는 겁니다. 귀족들의 경제력을 확 약화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신문왕 아들들이 이거를 이어서 이 개혁을 이어서 가는데 특히 초점을 둔 게 뭐냐면요. 요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문왕, 여태까지의 그 신하들은 귀족이었었는데 귀족이 아닌 유학을 배운 관료를 대체하겠다라는 거예요. 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충성과 효도잖아요. 귀족 세력은 약화시키고 유학을 익힌 신진 관료를 등용하려고 한 게 학교를 만든 겁니다. 자, 요 관료들은 자기들도 왕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는데 요 관료들은 충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럼 왕과 신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발전하는데 성도강 때는 공자 초상을 안치합니다. 이 학교가 유학을 가르치는 곳임을 명시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경도강 때는 태학감이라고 해갖고 이 학교를 큰 학교로 만듭니다. 큰 학교로. 자, 근데 이름에 경자가 들어가면 왕권이 기울기 시작하는 때를 말해요. 그래서 아빠가 했었던 학교 개혁은 계속 이어가는데요. 한편 귀족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노급이 부활했다는 거지. 그래서 귀족 세력들의 입장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게 경도강 때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 성도강, 경도강이 통일 이후에 체제 개혁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이어진다는 걸 기억 좀 해두시라고. 근데 경도강 때는 좀 기울어진다. 답은 2번이죠. 1번은 원성왕 때고요. 2번 맞고 3번이 경도강 때, 4번이 성도강 때입니다. 성도강 때. 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6번 보시면은 풍기 광복단과 조선국권 회복단을 합쳤다라는 거죠. 자, 국권 회복단 할 때 회자 빗줄 한번 보세요. 광복단 할 때 광복자 빗줄 한번 보세요. 합쳐볼까? 뭐죠? 광복회입니다. 광복회. 대한광복회라는 겁니다. 1915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신흥강섭소. 신흥 동그라미 주세요. 신흥의 뜻이 뭐지? 신민회를 다시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신민회가 서간도 가갖고 새로 만든 학교를 신흥강섭소라고 해요. 1911년에. 서간도 가서 만든 자치단체를 경학사, 밥 갈면서 공부한다. 그리고 만든 학교를 신민회를 다시 일으킨다는 뜻으로 만든 겁니다. 신민회가 만든 겁니다. 1911년에. 자, 이번 봅시다. 블라디보스토크 최초의 임시정부. 최초의 임시정부 밑줄 한번 보세요. 자, 최초의 임시정부로 말하는 게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생기잖아요.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편 러일 전쟁 10주년, 러일 전쟁 10주년을 기념으로 다시 러일 전쟁이 발생할 수, 2차 러일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폭됐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일까?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죠. 10주년이 언제죠? 14년에. 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군대 겸 이 군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논자에 따라서는 그거를 최초의 임시정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이번 지문은 대한광복군 정부나 아니면은 3.1운동 이후에 생겼었던 대한국민의회 두 개 다 됩니다. 두 개. 이게 임시정부 중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처음 생기거든. 3.1운동 이후에 처음 생긴 것 중에 그거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4월에 상해정부, 4월에 한성정부가 생깁니다. 이건 3월입니다. 19년 3월에. 그리고 그 전에 1914년에도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있었다는 거지. 논자에 따라서는 그거를 최초의 임시정부로 보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할 때는 이상설과 이동희가 만듭니다. 이상설이 정통령이 되고 이동희가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국민의회라고 할 때는 그 문창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문창범과 이동희가 함께 만든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대한독립선언서 발표했다. 이건 3.1운동의 배경이죠. 3.1운동 직전에 독립선언을 계기로, 그게 서울에서도 독립선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만세 시위로까지 발전한 겁니다. 1919년입니다. 1919년. 한때는 대한독립선언서를 1918년이라고 해갖고 무독립선언서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 음력이에요, 음력. 양력은 1919년이라 그냥 지금은 19년이라 부릅니다. 자, 4번에 볼까요? 공화주의 이념에 따라서 공화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했다. 맞습니다. 공화정을 주장했다. 공화정. 자, 6번은 4번이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가는 게 1904년 러일 전쟁부터입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한국을 둘러싼 세력 균형이 완전 깨져요. 일본만 남게 됩니다. 일본만. 그래서 결국은 일본한테 식민지가 돼갑니다. 이게 1910년까지 4개의 조약을 통해서 국권을 뺏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민족운동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민족운동이 개막했다라고 해요. 민족주의라는 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운동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의병이고 하나가 계몽이었었습니다. 게다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힘을 합쳐 싸워도 부족할 판에 둘이 뭔가 의견이 안 맞고 서로를 비판하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자라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체가 신민회였었어요. 그래서 단결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민회는. 단결. 신민회 때 사실상 처음으로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국가, 독립하고 난 뒤에는 이제 왕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왕이 없는 국가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자, 신민회가 있었고요. 근데 여전히 있잖아요. 왕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는데 요게 이제 또 대립을 하는 거예요. 야, 독립하고 난 뒤에 무슨 국가라고 할 거야? 왕정으로 갈 거야? 아니면 국민국가, 왕이 없는 국가라고 할 거야?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대립을 하는 거야. 자, 요거를 1910년부터 이제 나라 망하고 난 뒤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요때 사람들은 또 요걸 가지고 대립을 많이 했었어요. 자, 신민회 다음에 이제 광복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한광복회가.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령에서는 사실상 최초의 임시정부라고 불리기도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있었고요. 이거는 러일 전쟁 10주년 기념으로 전쟁 또 난대 이런 기대감으로 만들었었던 군대 정부입니다. 군대 정부. 자,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국민회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조선국민회.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는 신한혁명당이라는 게 또 나타나게 됐었어요. 요것도 좀 특이한 거긴 한데요. 고종을 망명을 시켜갖고 있죠. 망명 정부를 수립하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었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됐겠지.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됐겠죠. 그러니까 정부 비스무리한 것들이 생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정부는 이제 3.1운동 이후에 생기죠. 자, 근데 있죠. 실패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내에 사람들을 모아놓긴 모아놨지만요. 독립하자는 그 뜻이 같은 거지 독립에 대한 그 세세한 방정식은 다 달랐었단 말이에요. 그 출신 지역 간의 대립도 좀 있었고요. 의견 차이도 좀 있었고 여전히 복벽주의하고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좁히기 힘들었었어요. 왕정으로 갈 거냐 공화주의를 할 거냐 의견을 좁히기 힘들었었단 말이야. 아직은 이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끝나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갖고 결국 실패로 다투 끝납니다. 이게 실패로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국민회라는 조직은 평양에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요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일단 적어놓은 겁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이 견해를 하나로 정해서 가자. 두 가지 의견이 있으면 자꾸 싸우고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보일 거 아니냐. 그럼 힘을 합쳐주지 못하지 않냐. 우리 일단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로 가자 해서 만든 게 뭐냐면 단결을 선언해요. 단결. 되게 중요한, 우리 독립운동사에 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대동단결 선언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신한혁명당에서 주장한 건데요. 신한혁명당은 고종 망명 정부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왕정을 주장하는 게 조금 더 다수였었어요. 일종의 입헌군주 같은 왕정을 주장하는 게 다수였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이상설이었었어요. 이것도 이상설이 만들고 러일 진정이 다시 터지지 않으면서 이게 실패로 끝나고요. 이쪽으로 내려와갖고 이걸 다시 만든 게 이상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설은 왕의 신하기 때문에 왕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입헌군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주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한혁명당이 노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있잖아요. 공화주의를 선언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식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독립군은 이제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결을 언급해요. 첫 번째 단결 언급한 게 신민이었었다면은 다시 한번 단결 언급합니다. 저기는 계몽과 의병 단결하자. 여기는 야, 복벽주의, 입헌군주의, 공화정 그런 거 하지 말고 공화적으로 단결하자라고 했었던 겁니다. 자, 이때는 단결 잘 안 됐었어요. 안 됐다가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나오게 돼요. 각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그래서 식민지를 해방시켜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시 들떠갖고 다시 하게 되는데 신한청년당이 만듭니다.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져요. 청년들이 발빠르게 당을 만들어갖고 파리 강화에다 김규식을 직접 보냅니다. 김규식 파견합니다. 파리 파견. 자, 파견하면서 김규식이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 가면은 우리나라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뭔가 힘을 좀 낼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1월에 김규식이 파리에 가는데요. 2월부터 여러 지역에서 독립선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 만주에서 나타났던 게 대한독립선언서,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했었던 게 28 독립선언,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게 3.1 기미 독립선언이 됐던 겁니다. 그중에 이게 가두시위로 발전하면서 3.1 만세운동이 됐었던 거예요. 3.1 만세운동을 겪으면서 실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노령에서 만들어지고요. 상해에서 만들어지고 서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노령에서 만들어진 게 제일 빨랐다고. 이게 3월, 이게 4월입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결국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해방 때까지 쭉 간 겁니다. 세계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어요. 망명정부가 32년 이상을 버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면서 우리 독립운동을 지키고 했었던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보시면은 공화주의를 주장했다. 그래서 공화주의 주장한 단체를 잘 물어보거든요. 이 3.1운동 때는 고종이 죽어요. 고종이 죽으면서 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공화주의, 복격주의 대립이 사실상 사라졌다 봐요. 3.1운동을 계기로 공화주의로 수렴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 하나로 남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공화주의와 복격주의 갈등은 얘기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생긴 임시정부는 모두가 실제 공화정을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10년대 단체 중에는 어떤 게 공화주의인지 어떤 게 복격주의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요 세 개의 회 있잖아요. 하하하 회 하는 거 있죠. 하하하 요게 공화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세 개 단체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반해서 10년대에 있었던 독립의군부, 군부입니다. 군부. 의로운 군부예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요 단체는 내가 독립하고 난 뒤에는 다시 황제를 복위시킬 것이다. 복벽주의로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 10년대는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7번 한번 볼까요? 7번. 자, 7번 보시면은 7번은 유학자를 물어보는 건데요. 신라에서 유학자 중에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4명이 있어요. 4명. 요거는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미 정리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신라 유학자 4명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한 4분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신라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이 요 사람이 있어요. 강수, 설총, 김대문, 그리고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 둘은 이제 7세기 때 사람이고 이 사람 8세기 때 성동학 때 사람이고요.
강수는 외국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야인이거든. 가야계입니다. 가야계.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설이 있다. 자, 외교문서 작성에 등했다. 외교문서 두 개가 있는데요. 청방인문표라고 해갖고 김인문을 풀어달라. 나당전쟁할 때 김인문을 인질을 잡고 있으니까 풀어달라 했었던 것이고요. 나당전쟁의 당나라 장수였었던 서린기가 싸가지 없는 글을 쓰자 거기 답변을 쓴 게 답서린기서입니다. 자, 그래서 무열왕과 문무왕 전쟁 시기 때 그 전쟁에 대한 외교문서, 당나라하고 주고받은 문서를 담당했던 사람이 강수였었다는 거고요. 설총은 화한계라는 게 있었다. 신문왕한테 써준 글입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해준 겁니다. 자, 김대문은 고악한 자파라는 게 있어요. 이 5가지 책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기록이 있습니다. 고승전, 악본, 한산계, 한산주 총관이었었거든요. 계림잡전, 계림은 신라입니다. 화랑세기, 요 화랑세기만 지금 남아갖고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논쟁이 되고 있는 책이에요. 저거 진짜인지 위작인지 얘기 나누고 있는 책입니다. 자, 최치호는 황필제 사랑 중이라는 게 있어요. 황필제 지금 사랑 중이다. 이게 황소경문이라는 걸 작성했고요. 토황소경문이라고 하는 개원필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2개 바꿔치기 잘합니다. 제왕연대력. 요 책에 남아 있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 신라 왕들의 역사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신라 역사를 복원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아쉽게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사산비명이 있고요. 4개 산에다가 비석을 세워놨어요. 여기 이 사람은 낙향해갖고 지방을 떠돌아다녔었거든요. 관직생활 하다 포기하고 이제 떠돌아다닙니다. 진성여왕 때가 어지러운 시기 때 다니면서 4개의 산에다가 비석을 세워놨다라고 합니다. 날랑비의 서문이 있고요. 중산 북괴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참고만 해두시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비교해서 내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럼 다시 나오면, 자주 나오진 않지만 다시 나오면은 0.3초 내로 풀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정리해 두시면은 시무십조 남긴 게 진성여왕 때, 신라, 요 사람만 신라 하대 때입니다. 요 사람들은 신라 중대 때, 중대 때. 자, 최초한 말하는 거죠. 시무십조. 일단 1번, 2번은 안 되죠. 그럼 2번은 개원필경은 최치원 책이고요. 선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3번에 맞죠. 한상기는 김대문 책입니다. 김대문. 자, 8번 한번 볼까요? 강제 정변 말하는 거죠. 강제 정변. 강제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합니다. 자, 1번 보시면 그 대량 원군은 현종 말합니다. 현종이 즉위한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고려시대 절 중에 시험에 나오는 절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흥왕사와 하나가 현화사인데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화사는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공무원 기출 중에는 있습니다. 현종이니까 현화사지. 개성에 있었던 가장 큰 절 2개를 현화사와 흥왕사라고 합니다. 그중에 현화사는 현종이 만든 거고 흥왕사는 문종이 자기 아들 의천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의천 주지 삼으려고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거 위에는 국청사라고 해갖고 천태종이 개창된 절이 있어요. 그 국청사는 숙종 때 왕대사로 또 나옵니다. 국청사는 원래 잘 나오고요. 그거 외에 그냥 절로만 나오는 건 현화사와 흥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현화사가 벅상중의 대표적인 절이고요. 흥왕사가 화엄중의 대표적인 절이어서 그것도 가장 큰 사찰이어갖고 가끔 냅니다. 자, 1번을 몰라서도 2, 3, 4번으로 풀 수 있죠, 사실은. 자, 2번은 정종 때죠, 광군. 3번 강동육주 땅을 획득한 건 성종 때죠, 거란 1차 침입 때. 자, 4번에 제조대장경. 자, 대장경 밑줄. 지금 말하면 성경책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려시대 때만 성경책을 편찬했었는데요. 삼국도 아니고 남북국도 아니고 조선 때도 없었어요. 고려 때만 있었습니다. 그 고려 때도 대장경을 편찬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외침이 있을 때만 편찬합니다. 자, 우리 고려 때 외침은 어디서 오냐면요. 일단 주로 북방 쪽에서 옵니다. 북방 민족은 2개밖에 없거든. 거란하고 여진밖에 없거든요. 나중에는 남쪽 애들이 들어오죠. 외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충돌이 있었던 것은 거란이었었습니다. 여진은 이자겸이 4대 관계를 받아들여 갖고 큰 전쟁이 있질 않아요. 여진하고는 큰 전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쳐들어올 때 만든 건데 요거를 1차 대장경, 처음 만들었다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종 때 시작됐었던 것이고요. 그럼 뭐야? 대장경 2번 만드는데 초조 다음에 제조 있잖아요. 2번째 만든 게 제조죠. 그럼 누구랑 한 거야? 얘 아니라며. 얘는 왜구는 그냥 지방 세력들이 그냥 난동을 피고 도적질을 다닌 거고요. 국가 대 국가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뭐야? 만주 바깥에 몽골 지역에 있잖아요. 이 몽골이라는 애들이 부족 통합하면서 얘들도 이제 커져 왔었거든요. 이게 쳐들어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쳐들어올 때 2번째 만든 겁니다. 왜? 그때 이거 소실됐었거든. 몽고 침입 때. 소실돼 갖고 다시 만든 게 제조예요, 제조. 자, 대장경은 언제?
외침이 있을 때 만들었다. 외침이 있을 때. 자, 몽골 침입 때는 고종 때죠. 고종 때. 자, 4번은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 외침 시기 때 대장경이 만들어진다. 답은 1번이죠. 9번 볼까요? 자, 이번에 커트라인을 좌우에 섰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기억 봅시다. 최초의 백리처, 동국여지도. 조선 후기 때 지도를 다시 만드는, 조선 후기 때 편찬물을 다시 만드는 사람이 영종조 때입니다. 그 중에 지도 만들었다라면 영조 때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조 때. 영조 때 지도 만든 사람이 정상기하고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준. 정상기가 만든 게 동국지도고요. 신경준이 만든 게 동국여지도입니다. 백리척은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예요. 동국지도. 그 동국지도하고 동국여지도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동국여지도가 신경준이에요. 그 둘이 있는데 둘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니은해 봅시다. 조선 후기 때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이른바 국학이라고 해갖고 우리 역사와 우리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 언어는 언문이라고 해갖고 이 비칭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오랑캐글이라 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글 가지고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실학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단 말이야. 자주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자, 그래서 우리 언어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3명 있는데요. 그 3명 가지고 가끔 돌려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경준이에요.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봉의 고금성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의봉은 옛날 고서들을 보다가 있잖아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들을 정리해갖고 어휘집을 만든 겁니다. 어휘집. 그래서 이거를 봉고 언어라고 돼요. 봉고 언어. 가끔 나와요. 이건 정조 때 책입니다. 신경준이 뜨면 영조 때고요. 봉고 언어, 이의봉, 고금성림, 언어에 관한 책이다. 언어에. 자, 그리고 19세기 때 유희의 언문지라는 게 있어요. 언문도 한글이잖아. 훈민정음 문의할 때 훈민정음도 한글이고요.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명이 있습니다. 그 바꿔치기 한 겁니다. 신경준이 아니라 이의봉입니다. 이의봉. 신경준은 훈민정음운해라고 해요. 요거는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라고 바꿔야 돼요. 고금성림 대신에 훈민정음운해라고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고금성림은 이의봉이 쓴 책이다. 자, 득에서 동사 강목은 안정복이죠. 유독공은 발해고라는 책을 썼고요. 둘 다 정조 때 책입니다. 정조 때. 영정조 때는 실학도 발달하고 국학도 발달합니다. 자, 리얼의 이중원의 택리지 맞죠? 이거는 지역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8도 중에 살기 좋은 지역과 살기 나쁜 지역 이거를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걸 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8개 도, 8도에 대해서 자기가 등급을 나눠놨어요. 선으로 구분해놨습니다. 여기 A뿔, A뿔뿔, B, C, D, F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1970년대 이제 군부 통치가 되고 있었을 때 군인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게 지역 감정이었었는데요. 정치에서 지역 감정이 처음 나타난 게 1971년 선거입니다. 군인들이 만든 정서인데 지금은 이게 사람들한테 내면화가 돼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꼴보기 싫은데 이게 나라를 좀먹는 좀이거든요. 되게 꼴보기 싫은데 거의 내면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상 같은 데 보면은 지역 감정을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가 훈유십조, 하나가 이중원의 택리지인데 택리지에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경상도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살기 나쁜 지역으로 이제 언급한 게 어디냐면 전라도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전라도에 대한 차별은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요. 조선 후기 때는 이게 붕당 정치가 발달해갖고 이때는 그 선비들 있잖아요. 다 당 소속입니다. 어느 당 소속이라고. 그중에 이중환의 택리지는 이중환은 남인이에요. 남인. 영남 남인. 그러니까 경상도 남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는 지역이 제일 좋다고 말을 한 거고요. 자기 사는 지역이 아닌 지역을 비하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옛날 사람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인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거나 말을 해주세요. 잘못된 거라고. 그 지역 감정의 연원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충분히 벗겨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고요. 자, 이중원의 택리지, 그래서 각 지역의 경제생활까지 포함해갖고 각 지역의 인문 지리적 지식을 언급하고 지역의 살기 좋은 곳 같은 것들을 언급한 책이다. 8도에 대해서. 자, 미음해 봅시다. 허준의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은 지금도 남아있죠. 허준의 동의보감은 쓰여지고 난 뒤에 바로 중국과 일본에도 전달이 되고요. 지금도 있잖아요. 중국의 한의학자, 일본의 한의학자도 참고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에요. 동양의 보감입니다. 보감. 말 그대로 동양의학의 실제 그래요.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을 정리한, 동양의학 집대성한, 지금도 동양 3국의 의사들이 참고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은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그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 갖고 자기가 이제 축적한 지식을 적어 놓은 건데 특이한 것은 독요 같은 걸 언급하면서 예방 의학을 되게 중시하고 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병이 나고 난 뒤에 치료하겠다라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놨다는 게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4번이죠. 리을하고 미음이 맞습니다.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키워드는 그겁니다.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 나라 세운 사람이네 그러면? 나라 세운 사람 누구이지? 태조 왕건. 조선 이성계. 이성계는 아니겠지. 태조 왕건의 훈유 10조입니다. 나라 세웠다. 불교, 부처 힘으로 나라 세웠다. 키워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도선도 중요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연등의 팔관 있는데 빨간 배빛줄 한번 보세요. 연등의 팔관에는 지금 말로 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고려시대 사료 중에 연등의 팔관회가 나오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등의 팔관회를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개최하라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연등의 팔관회를 축소해라가 있습니다. 성대하게 개최하라 그러면 훈유 10조고요. 축소해라 그러면은 최승루의 시무 28조입니다. 그 두 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잘 나와요. 키워드로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여기는 뭐야? 성실하게 지키려네. 그럼 훈유 10조네. 훈유 10조. 태조 때의 훈유 10조입니다. 자, 1번은 광종 때죠. 쌍기, 과거. 자, 2번이 사성정책이라는 겁니다. 줄사자, 성성자, 성을 줬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신라 때까지, 고대 때까지만 해도 성은 몇 개 가문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 지역들도, 여러 사람들도 성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3번에 전시과는 경종 때 처음 시작됩니다. 4번에 공복제도 만들었다. 광종 때입니다. 사색 공복을 만듭니다. 이 공복제도에 기반해 갖고 만든 월급제도가 전시과예요. 그러니까 광종 아들이 경종인데 광종이 공복제도 만들고 그거에 기반해 갖고 아들이 아빠 제가 그럼 거기에 맞는 봉급제도 정비할게요 한 게 전시과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유명한 말이죠. 여진이 점점 커오자 거란이 무너지고 이제 11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얘는 11세기 때 이제 거의 무너집니다. 11세기 때 후반부터 여진이 점점 커가면서 얘가 이제 부족 통합을 하고 있었어요. 통합하면서 밀려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국경을 점점 가깝게 내려오고 있으니까는 안 되겠다. 혼내줘야겠다. 이제 올라간 겁니다. 윤관이 오연총과 윤관이라는 사람이 올라가는데요. 졌습니다. 지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얘들은 다 기병인데 우리는 다 땅개들이다. 걸어다닌다. 이게 게임이 되겠냐? 쟤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그것 때문에 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보병 중심의 군대를 만듭시다 라고 해갖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군대가 아닌 새로 만든 군대라고 해갖고 별도로 만든 군대 별무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별무반. 한 15만 명이 되는 거대한 군대를 만듭니다. 이 별무반 말합니다. 자, 1번은 정종 때 만든 거고요. 자, 이번 도방은 무신집권기 때 앞에 무신집권자를 죽이고 집권한 사람들 있죠. 경대승과 최충원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최충원 때 새로 만들었던 거고 이제 그 아들 최후가 더 확대하게 됐었습니다. 자, 별무반 이게 숙종 때 만든 거 맞습니다. 윤관 건의로. 자, 4번은 최후가 만든 거죠. 최후가. 네, 답은 3번입니다. 12번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이번에 커트라인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키워드는 알려드릴게요. 자, 기억 보시면은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사를 받고 들어왔다. 이게 최초의 세례받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처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조 때입니다. 영조 때는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하면 다 틀려요. 정조 때가 처음입니다. 그 중에 세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이승훈입니다. 아직 신분은 없어요. 평신도에 평신도 세례만 받은 겁니다. 자, 니은의 윤지충 충자 또 넘쳐주세요. 우리 지금도 인터넷상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나쁜 사람들이 상대편 욕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뭐충, 이런 막 급식충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겁니다. 뭐 이런 막 서학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학충. 굳이 말하자면 이 사람이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라는 것도 정조 때 있어요. 최초의 순교, 최초의 세례 이런 말은 정조 이전에는 절대 못 쓰는 말이에요. 정조 때 처음 나타납니다. 자, 기억니은의 순서가 중요한 거죠. 자, 이수광의 지복유설은 학문적으로 서학을 처음 들여온 것들입니다. 학문적으로 서학을 처음 들여온 것은 선조 때 처음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책에다 서술해 놓은 사람은 광해군 때 처음 등장해요. 이수광의 지복유설과 어우야 유몽인의 어우야담 같은 것들이 책에서 서학을 처음 소개한 겁니다. 광해군 때 책입니다. 광해군 때 지복유설과 어우야담. 이거는 아직 신앙이 아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수준이다. 학문적으로 소개하는 중이다. 자, 리을에 황사영의 백서. 백은 비단백자입니다. 비단에다 글을 썼는데 이 글 내용을 봤더니 북경에 있는 프랑스 주교한테 우리나라를 쳐들어봐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5, 6만 명의 군대를 보내달라. 몇백 척의 군함을 보내갖고 조선을 정벌해달라. 그래서 우리
종교 활동 좀 편안하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완전 매국행위란 거죠.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지게 만들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간단히 제가 일련의 과정을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승훈이 북견에 갔다가 세례를 처음 받아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는데 이 사람 이제 신앙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최초의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됐으니까 이제 신앙 활동을 해야 되잖아. 신앙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뭐라냐면은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모를 텐데 미사는 신부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신도가 미사를 집전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평신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 집전하면서 이 사람도 좀 이제 찝찝하니까 이거는 이제 문의란 겁니다. 이거 제가 미사를 집전해도 되나요? 라고 한 거예요. 미사 집전하고 사실은 뭐 됐었냐면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제 지식인들이 받아들입니다. 양반들이 천주교를 수용합니다. 양반들하고 천주교 스터디 모임을 했었어요. 성경책 강독 같은 걸 했었습니다. 이승훈이 성경책 강독할 때 이때 참여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정약용이 참여했었어요. 그러면서 학문적 관심으로 시작했었던 게 야 이거 이렇게 괜찮은 거였어? 하면서 이제 믿게 됐던 거였었단 말이에요. 자, 미사 집전하면서 이제 천주교에 북경에 천주교 교구에다가 문의란 겁니다. 저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그랬더니 안 돼! NO!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경 교구에서는 안 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부를 꼭 보내줄게. 신부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가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미사를 집전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신앙활동을 위해서 이 정도만 지켜라라고 하면서 제사 금지령을 내립니다. 잡신한테 제를 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하는 것만 안 하고 그런 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자, 요거에 충실하다 걸린 게 누구냐면 윤지충입니다. 이게 신주 소각 사건,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신주 소각했다라는 것은 이게 전북 진산에서 있었던 것이라요. 진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신해년에 있었다 그래갖고 신해박해라고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박해이자 이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는 한편 또 뭐가 오냐면요. 이게 1791년입니다. 정조 때 신해통공이 있을 때 같은 해예요. 신해통공이 있었던 그 해랑 같은 해입니다. 자, 신부가 들어옵니다. 근데 첫 신부는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금방 발각될까봐 한국인하고 가장 닮은 사람을 신부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중국인을 보내온 겁니다. 중국인. 1795년에 신부가 들어옵니다. 이게 다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자, 그러고요. 정조가 있을 때는 이게 다 정조 때인데 정조가 있을 때는 이게 천주교 믿은 사람들이 남인이기 때문에 정조의 편이 남인이란 말이에요. 이 남인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온건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없어요. 그 정도 때 박해는 대대적인 박해 그러면 안 됩니다. 온건하게 대처했다. 자, 그리고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이 노론이 눈에 가시였었던 난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해 사건을 다시 일으킵니다. 1801년, 일자들 하면 신년을 말합니다. 신자들 하는 해를 말해요. 이건 신유박해입니다. 이거는 1791년, 이것도 신이죠. 그래서 이 신유박해는 대대적인 박해가 됩니다. 주문무 죽고요. 이승훈 죽고요. 정약용은 배교를 해갖고 죽지는 않아요. 정약용이 유배 가고요.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되고 이승훈도 죽고요. 자,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대적인 박해. 이게 신유박해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이때는 2명만 죽고 2명. 윤지충하고 사촌이었어도 권상현만 죽고요. 이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게 대대적인 박해가 아닐 때는 군대 보내달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덮으려고 하는 건데. 대대적인 박해다 보니까는 군대 요청을 했던 겁니다. 프랑스 군대 요청. 자, 이 사람이 황사영이에요. 황사영이 비단에다 글씨를 썼다 그래갖고 비단 편지 백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리을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다. 순조 때입니다. 순조 때. 답은 3번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순서 알 수 있겠죠. 기억이 먼저 니은이 그 다음입니다. 이승훈이 뭐를 했다고요? 미사를 집전했다. 근데 그 북경구에서는 미사는 하지 마. 대신에 뭐 제사 드리지 마 했던 게 이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윤지충 사건으로. 13번 볼까요? 13번을 국가총동원령이라고 합니다. 국가총동원령. 전쟁이 터지고 나면 국가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중일전쟁이 터지고 난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고 난 뒤 직후에 38년에 국가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국가 총동원령의 뜻이 뭐냐면요. 법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다는 법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끌어가는 게 뭐하고 뭘 끌어가냐면은 인력 동원하고 물자 동원을 합니다. 인력 동원은 뭐가 있냐면요. 노동 동원이 있고 군대 동원이 있어요. 예, 그런 법들이 이거에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든 겁니다. 물자를 끌고 갈 수 있는, 뺏어갈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든 겁니다. 우리 기업들도 국가 총동원령 내려지면 있죠. 국가가 기업들한테 지금 만드는 거 당장 스탑하고 군수품을 만들려 할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자동차, 그 군수품 만들려고 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공출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공출. 자, 노동을 위해서 만든 게 뭐였었냐면요. 이걸 징용령이라고 해요. 징용령. 그리고 여자들을 특별히 노동으로 불러들인 게 뭐였었냐면 정신대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중에 이제 그 극도로 갔었던 게 이른바 위안부라는 성노예라는 걸로도 이제 불러가고 했었던 것이고요. 이제 다 동원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여성들은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성놀이감으로 불러갔었던 겁니다.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군대는 지원병으로 시작합니다. 학도 지원병. 지원병으로 했다 이제 안 되니까는 징병, 그냥 강제 징집을 합니다. 강제 징집. 명목상 지원병에 섰다가 부족하니까는 강제 징집을 합니다. 자, 이게 다 언제다? 요거 뒤에 나타나는 용어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1938년 5월에 있었던 겁니다. 요거 다 뒤에 있었던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죠? 자, 보시면은 그 키워드가 국가 총동원선 필요할 때는, 두 번째 점에도 국가 총동원선 필요할 때는 있죠? 그 키워드입니다. 자, 1번에 지원병제, 진병제, 헌병령 처치는 10년 되고요. 자, 3번에 징용령, 4번에 정신근로령, 여자 근로정신령, 근로정신령, 정신대 말합니다. 정신대. 다 요 근거법에 기해서 나타난 것들이다. 답은 2번이죠. 자, 14번 한번 볼까요? 신종황제 은혜를 입었다. 임진왜란 때 나라의 폐허가 되었다. 다시 존재하게 되었다. 이걸 재조지은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풀 한 폭이 백성 터럭 하나도 황제 은혜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이 안타깝게 당시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 조선후기 때 지식인들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붕당의 지식인들의 의견을 선도하는 여론 주도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 여론 주도층을. 우리 조선후기 때 지식인들은 붕당이라고 하는데 붕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인하고 남인이 있습니다. 그 서인하고 남인의 여론을 이끄는 사람이 있다. 이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제가 간단히 있잖아요. 조선시대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상욱은 중국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태도의 한정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최초의 건국 초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4대 교련이라고 해갖고 조선은 명확하게 4대를 표방하고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국시 중에 하나 있었어요. 국가 정책 중에. 이게 16세기 되면 좀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는 게 이게 화이론이에요. 화이론. 이거는 그냥 외교상, 외교 관례상 쓰는 말이었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점점 이념화됩니다. 4대라는 게. 4대가 이념화돼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4대 해야 되는 대상은 명나라인데요. 명나라가 있고 여기는 여진이 있고요. 여기는 조선이 있는데 왜? 이 사람한테 4대하고 얘들은 그냥 교린이라는 겁니다. 교린. 17세기로 들어가면서 명나라, 청나라가 교체가 됩니다. 명이 청으로 교체가 돼요. 자, 명청 교체의 와중에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요. 숙명반청의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명나라 편을 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호란으로 이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실제 이제 청나라로 교체가 됩니다. 명은 없어지고 청이 중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숙명반청 정신을 이어갖고 나왔던 게 뭐냐면요.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 대명의리론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나라가 없어졌지만, 망이 없어졌지만 그 의리를 지키겠다. 이게 북벌론 같은 거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청한테 졌단 말이야. 호란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이건 이제 이런 관념이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청에 대한 4대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실제 4대 외교를 해요. 명목상으로는 청나라에 찾아가고 신하들을 보내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현실하고 내 생각하고 이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불일치 때문에 발생했었던 게 뭐냐면 호락 논쟁이에요. 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하자는 거야? 이거 하자는 거야? 너 엄마 현실적으로는 청나라에서 4대하러 가더만. 근데 정신은 또 뭐야? 청나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이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논쟁이 호락 논쟁인데 충청도 사람들, 포론이나 충청도 시골 사람들은요.
북벌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는 4대라고 있지만은 절대 청나라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하나의 흐름이 돼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자, 이제 현실 인정하자. 청과 교류하자. 어차피 지금 외교도 하고 있잖아. 물건 걸 사오고 있잖아. 이제 청나라하고 친구 관계를 맺자. 정식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세력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북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념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 논쟁이었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향이 있었다는 걸 되게 잘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걸 이제 당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자, 요 대명 의리를 끝까지 가졌었던 사람들이 서인이었었고요. 이게 이제 노론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현실적인 태도를 좀 보였었던 게 이게 누구였었냐면은 서인 내부의 소장파들, 소론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소론들이. 자, 그리고 노론도 분화가 되는 거예요. 노론 내부에서 이걸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호론이고요. 노론 내부의 일부가 이제는 이제 그만하자 하는 게 이게 북학파, 낙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노론 내부에서. 그러니까 노론도 나중에는 이걸 받아들이자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노론이 분화가 되냐면은 나중에는 노론 일당만 남게 되거든요. 나머지 당들은 다 몰락하거든. 그래서 노론 내에서도 이런 분화가 생겼다는 말을 18세기 때는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 서인과 노론의 이 태도를 이끈 그 여론 주도층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 소론일 때는 이걸 이끈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윤선거, 그 윤중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고요. 윤선거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이어왔었다. 자, 그 중에 송시열의 글입니다. 이거는 송시열. 이쪽 사람의 글이 아니겠죠. 송시열의 그 유명한 글입니다. 이게 한능검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한능검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그 경찰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경찰직에서.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나왔던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지금 2번째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계속 지금 얼굴을 디밀고 있는 겁니다.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당신 정치 이렇게 해야 돼요. 효종 아버지가 인조인데 인조 때 우리가 오랑캐 호란에서 져갖고 청나라한테 4대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 다음 왕한테 당신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 이거를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명나라는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은 털끝만큼도 명나라한테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송시열의 기축봉사라는 겁니다. 기축년에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효종한테 올린 글입니다. 효종한테. 자, 근데 이거는 그 지문이 어려운 거지, 그 박스 지문이 어려운 거지 밑에 문항을 보면 문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1, 2, 3번하고 4번이 관념이 아예 다르거든요. 1, 2, 3번 볼까? 송시열, 효종한테 올렸다. 북벌 정책이다. 이게 친명에 대한 얘기고요. 숙명 반청에 대한 얘기고요. 숙명 반청, 대명 의리론. 자, 4번은 청의 문물 수용을 권했다. 청과 사기자라는 겁니다. 이 아래쪽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룹은 아예 다른 그룹이라고. 이 지문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은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게 국혼론입니다. 박은식의 국혼. 나라에는 정신이라는 게 있다. 국혼이라는 게 있다. 박은식이 강조한 정신을 혼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혼백이라고 하는데 혼이 정신이고 백이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 자체는 그 육체고 역사라는 게 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합니다. 박은식입니다. 박은식의 한국통사 서문이에요. 자, 이번 유교구신론 맞죠? 자, 이번에 정체성론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한 게 아니라 일제 타율성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타율성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 되었다. 맞죠? 박은식이 쓴 대표적인 책이 통사와 혈사입니다. 애통한 역사, 피로 쓴 역사. 이 말이 좀 세요. 박은식이 쓴 말이 통사, 혈사, 한국 통사, 독립운동 지혈사. 통사는 망해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고요. 혈사는 독립을 쟁취해가는 과정 위주로 쓴 겁니다. 이것도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화학사라고 하는데요. 역사학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라는 걸 정리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학사는 되게 잘 나오는데 역사학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대. 자, 시작은 이랬었습니다. 근대 역사학이 수입돼요. 근데 이게 일본 역사책을 그냥 그대로 수입한 겁니다. 이 동양에서 역사학과가 처음 생긴 게 동경대학이거든요. 도쿄대학이거든. 그러니까 도쿄대학에서 한국사를 근대 한국사, 근대식으로 한국사를 처음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연구한 한국사를 그대로 수입하는 건데 이게 뭐 김태경이나 현채 같은 사람들이 수입해 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 역사서를 수입하다가 이 틀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쓰는데 이 일본 애들이 썼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비판 없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 임나 일본분이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4세기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까? 이거 보고 나서 열이 한껏 받은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소리친 게 뭐냐면은 신채호라는 분이에요. 역사를 읽는, 역사를 독해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독사실론이라고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건데 이게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다가 연재합니다. 이 글을. 이게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의 시초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책은 아니고요. 어떤 그 자기 사론을 발표한 겁니다. 자, 요걸 계기로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처음 태동하게 돼요. 근대 사학이라는 게. 자, 그러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 조선 총독부 밑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두고요.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라는 것을 35권 내지는 37권짜리 책을 만듭니다. 여기에 들어간 게 우리 소위 말하는 식민사학이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는 내내 식민지만 있었던 역사라는 겁니다. 니네는 그게 익숙하다. 야, 니네한테는 식민지가 맞아 임마. 니네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임마. 니네 원래 등신인데. 자, 그러면서 얘들이 제시한 게 뭐냐면요. 타율성론이라는 거예요.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 원래 니네는 누구한테 의지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론이라는 건데 야, 니네 역사는 일본 역사 10세기 수준밖에 안 돼. 너무 정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일본으로 치면은 일본의 고대 역사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대 역사. 뭐 이제 3번이 당파성론이라는 건데 야, 한국 놈들은 그냥 두세 명만 모이면 맨날 싸워. 이 새끼들은 싸우는 게 일이야. 그냥 한국인들은 피가 검은색이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관변사학으로.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건데 이게 1950년대까지 우리 교재였었어요. 이 교재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책에 식민사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만큼 남아있을지 장담을 못 하는데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거를 지우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선학들이. 그래서 이 고생한 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도 식민사학에 대한 것들을 다 베껴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꽤 많은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꽤 많은 노력을. 자,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저항사학이라고도 합니다. 타율성론을 비판한 게 뭐냐면요. 아니야, 임마. 우리 자율적이야, 임마. 이 새끼 웃긴 놈의 새끼네, 이거. 하면서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정신이 있다는 걸 강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율성이 강했었던 시기인 고대사를 되게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민족은 니네 민족과 구별돼. 우리 민족은 니네 민족과 다른 특별한 민족이고 이게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박은식과 신채호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만이 특이하게 가지는 정신 같은 게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 중에 박은식은 혼이라는 걸 강조했던 것이고요. 신채호는 화랑정신, 난가정신 같은 걸 강조했었던 겁니다. 난가정신 같은 걸. 자, 또 하나가 정체성론을 비판한 건 누구냐면요. 이른바 사회주의 사학이라고 했고요. 사회경제사학. 백남은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남은. 이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와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시간은 다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은 다 똑같이 갔다. 다 똑같이 흐른다. 이게 사회경제사학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편성을 강조해요. 어느 나라나 똑같은 발전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우리가 고대 수준밖에 안 된다. 즉 중세라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니네는 절대 스스로 근대로 갈 수 없다는 게 애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야 임마. 우리 중세 있었어 임마. 중세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중세 존재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안학이라는 사람이 야, 당파가 아니라 그 붕당 정치는 당파가 아니라 임마.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정당 정치를 운영했던 나라야. 정당 정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이런 구도가 있다는 걸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요거는 이제 박은식을 물어본 거죠. 자, 이번에 정체성론을 무너뜨렸던 게 누구라고요?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사회경제사학.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자, 답은 2번이고요. 16번 한번 볼까요? 16번은 그냥 두 문자 하나만 알려드리면 돼요. 두 문자. 강미임, 제청. 누구한테? 갑한테 했다. 자, 우리가 조약을 왜 체결했답니까? 우리가 제청해서. 누구한테? 갑한테 제청해서 했답니다. 이게 조약에 관련된 순서입니다. 강화도 조약, 조미수 동상조약, 임원군란으로 재물부조약과 조청장정이 체결되고요.
그래서 갑신전면으로 한성주약과 텐진주약이 체결됩니다. 텐진주약은 일본하고 청이 체결한 거고 이거는. 자, 강미임한테 제청한 거야. 제청해서 주약 체결한 거야. 누구한테? 갑한테. 강미임이 갑한테 제청한 거야. 강미임 제청, 갑한테 하면 끝납니다. 자, 이것도 우리 유튜브에 영상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상에 제가 수업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요. 거기에 중간중간 두 문자로 그냥 그 파트를 두 문자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마지막에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두 문자도 좀 남을 거예요. 이런 거 하나씩만 건져가면은 0.3초로 끝납니다. 그냥 고민 없이. 자, 답은 3번이죠. 이모군란. 임자 들어가면 2년을 말해요. 1882년이고 강화도주약은 병자수호족이라고도 합니다. 1876년이고요. 갑자 들어가면 4년을 말해요. 1884년이고요. 텐진주약은 85년입니다. 자, 17번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유학사인데요. 시야를 여러분들 조금만 넓혀볼게요. 한번.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과정을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종교라는 게 영향을 미친 게 고대국가 때부터거든요. 고대국가는 영토가 팽창되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영토 팽창되는데 이제 기여를 합니다. 종교라는 게. 그러니까 복속된 국가의 국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게 종교였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종교를 믿게 했단 말이지. 근데 중세 때로 가면은 종교가 정치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왔었던 종교가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정치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는데 중세 때 가면은 국가보다 종교가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유일신 국가라고 하게 됩니다. 종교에 너무 미친 시대를 중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기독교였었다면 우리는 이제 유학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로 변환되는 과정을 물어볼 때 대체로 조선시대 문제를 물어보는데 고려시대 때 들어온 건 삼국시대 때 들어오거든요. 삼국시대나 기원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나 기원 전에 들어온 게 그냥 유학이고요. 원래 유학이고 원시 유학이고 그리고 성리학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성리학이 우리나라 유학으로 정착하거든요. 성리학이 고려 말 때 들어오거든. 그래서 성리학이 들어오는 과정도 가끔 물어봐요. 가끔. 아시겠죠? 이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간단히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충렬왕 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처음 들여옵니다. 충선왕 때는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충선왕은 거의 북경에서 생활하거든요. 이 북경 생활할 때 그 사람을 호종했던 사람이 이재현인데 북경에다 만든 게 만건당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중국 성리학자들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우리나라 성리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게 이재현 때입니다. 이제 현명해지겠네 하면 된단 말이죠.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교류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 영향을 좀 받아가는 게 이제 이색 부자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사람은 원나라 과거에까지 합격할 정도로 실제 수준이 높았던 걸 보여줍니다. 아버지 아들. 자, 그리고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이 됐다라는 게 언제냐면요. 성균관을 다시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공민왕 때. 문신들 많이 축적하려고 친원파 말고 새로운 문신들을 불러들이려고 학교를 육성한 게 공민왕이었단 말이죠. 그때 이색이 총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민왕 때입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사료예요. 이때 이색의 제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정몽주와 정도전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학문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정치인들입니다. 이거를 정치 변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 있어요. 공민왕 때까지 살아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노년에 쓴 게 역사책 사략이라는 걸 쓴 겁니다. 사략. 이재현, 만건당, 이제 현명해지겠네, 맞죠? 자, 성균관 대사성은 이색이고요. 이색. 충렬왕 때 들여온 사람은 안향입니다. 안향. 자, 사략을 조선한 사람은 이제 현명해지겠네.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답은 1번입니다. 18번 한번 볼까요? 18번 보시면은 자, 발표한 정부식에 있었던 거 노태우 정부 때 일이죠. 자,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자, 빨간펜 밑줄 한번 가보세요. 자, 그리고 제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자, 북한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었던 대통령이 5분이 계시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자,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자,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3번째 합의문, 자, 그리고 노무현 때 4번째 합의문, 자, 그리고 이제 현 대통령인 문재인 때 5번째 합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들을 잘 물어봅니다. 자, 박정희 때 대통령을 7.4 남북동성명이라고 하죠. 여기는 기본 합의서라고 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14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이 있었다. 자, 일단 구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둘은 군인입니다. 이 3명은 민간인이고요. 여기는 보면은 사료를 볼 때 있잖아요. 힌트 좀 알려드릴게요. 사료 보면은 뭐뭐 한다, 하겠다라고 해갖고 딱딱딱딱 부러지게 말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로 하였다라고 해갖고 함께 한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갑니다. 표현 자체가 달라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걸로 일단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조 볼까요? 존중한다. 이 4조 볼까요?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표현이 좀 다릅니다. 좀 봐두시고요. 자, 정식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둘이 만나갖고 뭔가 합의를 보기에는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남한하고 북한이. 그래서 사전적인 작업이 뭔가 있어야 돼요. 인도주의 단체를 먼저 만나게 합니다. 적십자 예비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여기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먼저 해요. 그러고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합의문이 나왔던 거고, 여기는 정주영의 소떼방북이 먼저 있었어요. 소떼방북. 그 다음에 이제 새천년이 2000년 때 이게 나왔던 거고요. 자, 뭔가 사전적인 작업이 먼저 있습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요때 있잖아요, 요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데 우리나라 유엔 처음 들어갑니다. 북한도 유엔이 된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남한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북한은 괴뢰 정부였었단 말이에요. 괴뢰 정부.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를 함부로 말하면 잡혀갖고 죽도록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지금 북한을 손잡고 가갖고 얘를 정부로 세계국가에 소개를 시켜준 거란 말이야.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걸 못하게 했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직접 북한을 국가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는 아니고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나라로 인정한 건 아니고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들어간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로 있죠. 에이, 나라 사이 관계는 아니고 그냥 잠정적인 관계야 라고 한 겁니다. 이 기본합의서입니다. 기본합의서 내용이 뭐냐면요.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조 보면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게 화해고요. 또 보면은 서로 침략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침이 있고요. 그리고 교류협력한다.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료에 잘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자,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이거 바로 직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었고요. 자, 기억 맞죠? 니은. 올림픽 개최가 노태우 때입니다. 노태우 때. 자, 리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6.29 선언은 노태우가 발표한 건데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는 전두환이 집권할 때 우리나라 4대 민주화운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4월 민주화운동,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거. 두 번째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5월. 세 번째가 6월 민주항쟁이 있어요. 4, 5, 6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하면 이제 부망쟁까지 자꾸 4개라고 하고, 그거 빼면 이제 3개입니다. 3개. 4, 5, 6이. 그 중에 5월 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이 둘 다 전두환 때예요. 그 중에 5.18은 직접적인 변화의 효과를 내지는 못해요. 왜? 전두환이 공수부대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전두환이 집권했었던 때고요.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이 이제 임기 끝날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군대를 투입하려고 하다가 그 바로 다음 해가 올림픽이었었단 말이에요. 올림픽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군대를 동원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자승자박이 된 겁니다. 올림픽이라는 걸 개최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무릎 꿇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소기구선언, 항복선언, 6.29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두환 때입니다. 그것도.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었던 노태우가 전두환한테 직선제를 건의했었던 겁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노태우 때부터 우리가 이제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예. 자, 됐습니다. 리을 6.29 선언 1987년이죠. 1987 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자, 디귿은 김영삼 때고요. 답은 1번입니다. 19번 한번 볼까요? 19번. 자, 이 조직은 김원봉이 이끈 조직, 국내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의거 활동했다. 의열단 말하는 거죠. 의열단. 자, 1번 보시면 종로경찰서의 폭탄. 김상옥이죠. 옥경이라고 합니다. 옥경. 1923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석주입니다. 경찰과 시가전을 벌이게 됐었다. 1926년에 나석주가 의거했었던 거고요. 동척하고 식산은행에 던집니다. 이 사람은 정치기구가 아니라 경제기구에다 던집니다. 3번에 상하이 홍코공원에 던진 건 윤봉길이죠. 1932년에. 자, 4번에 조선 총독배탄을 던졌다. 김익상입니다. 김익상. 1921년에. 뭐 크게 보자면 이래요. 계몽하고 의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합쳐져 갖고 이제 민족주의가 됩니다. 민족주의 운동이. 그리고 1920년대부터는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와서 20년대부터는 민족주의 대 사회주의 운동 두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내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실력 양성으로 가자라는 거. 일종의 계몽식 방법. 무장투쟁으로 가자라는 것도 있어요. 자, 무장투쟁에서 조금 더 삐져나와갖고 아예 무정부주의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정부주의로 가자는 사람들이
이른바 폭력투쟁, 이른바 테러투쟁 같은 걸 이제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이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의열단이었었어요. 의열단. 자, 근데 저걸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김원봉은 노선을 바꿉니다. 사실상 20년대 후반에는 의열투쟁을 이제 안 해요. 그리고 1930년대 들어가면 이걸 다시 누가 하냐면 뜻밖의 임정이 이걸 하게 돼요. 임정이 의열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임정했다가 한인애국단을 만들어갖고 의열투쟁을 전개합니다. 자, 이때 의열단에서 했었던 1920년대 의열단에서 했었던 대표적인 투쟁이 총상 2분 옥경이가 나동식과 산하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21년, 23년, 26년입니다. 김익상 총독부 경찰서에 옥 있잖아요. 감옥 있잖아. 종로경찰서 김상우 나석주는 동쪽과 식사은행에 합니다. 그리고 24년에 뭐 했었냐면요. 일본 황궁 입구에다가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잖아요. 김지섭이라는 분이 폭탄을 던집니다. 23년에 광역거사를 추진했었어요. 일본 의회를 폭파하고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관동 대지진이 터지면서 넘어갔었던 사람들이 일본인들한테 학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잖아요. 김지섭이 단독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단독 거사를 했었던 건데 불발됩니다. 폭탄을 던지는데. 자, 여기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김원봉은 20년대 후반에 사실상 이제 의열투쟁을 그만두고요. 군대를 만들고 정당을 만드는 걸로 노선을 바꿉니다. 노선을 바꾸고 30년대 들어가기 전에 만주사변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단 말이야. 중국하고 연합활동하기 딱 좋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김구가 중국하고 연합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임시정부 살아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애국단이라는 일종의 그 테러단체를 만든 겁니다. 여기 있었던 게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분도 도쿄 거사는 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바꿔서 잘 냅니다. 자, 저기는 일본 왕궁 앞에 던졌다면 여기는 일본 왕한테 던집니다. 일본 왕 앞에 던집니다. 여기는 상해 홍코공원에서 던졌다. 자, 요거 잘 기억 좀 해두세요. 다음 3번이죠. 요 두 분은 32년입니다. 만주사변 뒤에요. 만주사변은 31년 9월에 있었고 요 두 분은 32년에 있었던 겁니다. 19번은 답 3번, 20번 봅시다. 자,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다 담당했다. 맨 끝에가 중요하죠. 의정부는 헌일만 지니고 육조는 모든 직임을 상실했다. 비변사죠. 고려시대 도병마사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1번 봅시다. 군사 문제를 다루는 기구였었는데 이게 국정기구가 됐다는 겁니다. 국정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뀌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기구입니다. 단순한 군대 기구가 아니었었다는 거. 자, 2번 봅시다. 고종대 폐지됐다. 고종이 즉위했는데 12살에 즉위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즉위하고 10년 동안은 아버지가 대신 통치해요. 그걸 흥선대원군 집권기라고 하죠.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폐지됩니다. 2번 맞아요. 3번에 세종은 몇 세기죠? 15세기죠. 조선시대 보면은 15세기 때는 체제가 정비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대외관계도 되게 안정적이 돼요. 16세기 되면은 체제가 문란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대외관계도 되게 문란해지게 됩니다. 이 대외관계 문란을 뭐라고 하죠? 전쟁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주변국가의 관계를 탄탄하게 다져놓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죠. 대마도 정벌하고 삼포를 개항하고 계약조를 체결해갖고 야, 무역 이만큼만 할 수 있어. 계약조 5위라고 하죠. 5위. 50척과 200석까지만 무역할 수 있어. 그래서 화전양면책을 들이대면서 주변국가의 관계를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놨었던 시기고요. 16세기 왕은 5명이 있어요. 연중, 인명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에 연산군하고 인종은 픽살이니까 사실상 3명밖에 없습니다. 중명선. 요 중종과 명종과 선조 때 다 전쟁이 있었다는 거지. 전쟁이. 요때 전쟁 때 비변사가 만들어집니다. 요 전쟁을 삼포외란이라고 해요. 저기 삼포 만들어졌었는데 거기 있었던 놈들이 외란을 일으킨 겁니다. 요때 비변사가 처음 설치됩니다. 이때는 뭐 잠깐 있었던 외란이라 이제 없어질 줄 알았지. 그래서 만들었다가 비변사도 그냥 없앴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근데 전쟁이 또 터졌지 뭐야? 이놈들 또 쳐들어왔지 뭐예요? 을묘외변.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때는 요때만 잠깐 만들었다가 없앴다. 즉 이때는 임시기구였었다면은 야, 이제 다시 만들고 나서는 이제 안 없앱니다. 그냥 상설화 시켜버려요 이거를. 자, 그리고 임진왜란은 전국적인 그야말로 이건 전쟁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전쟁 시에 빵카 역할을 합니다. 국정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하게 돼요. 모든 일들. 이게 조선 후기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다가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폐지시키면서 원래 있었던 기구인 의정부 6조 체제, 3군부 체제, 이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얘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을 때는 의정부와 6조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대치하는 거니까요. 세종 때 설치됐다. 15세기 때는 설치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몇 세기? 16세기. 자, 비변사는 뭐 때문에 나온다? 전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16세기 용어다. 사원 없다. 임진왜란 끝난 위상이 추락했다. 전쟁 끝난 후에 더 커지는 거. 괴물이 돼가는 겁니다. 괴물이. 국정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문제가 많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문제 풀면서 여러분 그냥 답만 알면 안 되잖아요. 하나씩 문제 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고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하면서 공부가 좀 됐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씩 배워가는 게 있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의도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강의역이 많이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요. 그리고 질문은 제가 실시간으로 받아드리도록 할 테니,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와서 질문해 주시면은 충분하게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능검 족보책이라는 것을 한 5월 중에 출간을 할 예정인데요. 필기노트입니다. 공무원 학생들도 충분히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고 정리하는 데는 가장 좋을 겁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모토가 뭐냐면은 한눈에 들어오게거든요. 한눈에.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지식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흩어져 버리기 시작하면은 암기가 안 되고 자꾸 순삭순삭하거든요. 금방 잊어먹거든. 이거를 머릿속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담으면은 장기 기억을 합니다. 단기 기억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 공부하면 단기 기억이 돼갖고 계속 잊어먹게 되는데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면은 장기 기억이 됩니다. 그걸 모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 책을 한번 보면 저 장면이 익숙해지면은 카테고리화 돼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런 취지를 만든 거니까는 5월에 나옵니다. 5월에. 책 나왔을 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한번 좀 볼만할 겁니다.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